삼성이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한데 32년 동안 연구개발을 했다는 것도 어마어마하신데요. 오늘날 그 삼성이 이런 대기업이 되는 데는 그 밑바탕에 보이지 않는 R&D 연구개발을 매진했던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라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R&D 제대로 하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먼저 제대로 끝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책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R&D 연구로 해서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목표 설정을 갈망이라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실적 목표를 내세우면 현실적 결과만이 나올 뿐이다. 더 초월한, 더 압도적인,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확신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삼성 SDI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한 장혁 송균관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R&D 제대로 하기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먼저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저는 소위 공돌이입니다. 공과대학에서 재료공업을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진입을 해서 학위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료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학위를 마친 이후에 남아서 추가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던 와중에 삼성으로부터 취업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게 나의 갈 방향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당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운이 좋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한 가지 분야에서만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행운이었고요. 그 덕분에 재료를 활용한 부품, 그 부품을 쓰는 세트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및 경험을 한 책으로 좀 엮어내고 일단 노력을 했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는 교수님 되시려고 하셨는데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을 때 갈등하진 않으셨어요? 많이 갈등을 했죠. 근데 제 실력으로 대학 교수가 된다는 확신도 없었고 마침 그때 인터뷰해 주신 그 임원분께서 당신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냥 간단히 그때 떠오르는 대답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잡을 갖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께서 삼성에서 그 뜻을 펼쳐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에 와서 마음껏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신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본인의 역량이나 또 기회에 따라서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을 한 30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경험을 못한 메리트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체득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한데 32년 동안 연구개발을 했다는 것도 어마어마하신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그 공상 만화나 SF 소설 같은 데 보면 연구소장님은 천재 과학자 이런 분들이신 건데 그때 이제 그분이 맞으신 거죠? 저는 그냥 연구를 좋아하는 하나의 연구 개발자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연구소장이 된 다음에도 우리 후배 연구원들하고 얘기할 때 저를 부사장님, 연구소장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선배로 생각해달라 해서 연구 분야의 선배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의 천재가 회사를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그 삼성이 이런 대기업이 되는 데는 그 밑바탕에 보이지 않는 R&D 연구개발을 매진했던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라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거기는 삼성그룹의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코퍼레이트 리서치 센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AT&T 벨랩 같은 곳이에요. 당장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연구 주제보다는 차기, 차차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기초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이 기술이 응용이 됐을 때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기술. 그렇지만 차기, 차차 세대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연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초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연구 방법론들을 만들어가면서 시도해보고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성과가 나온 결과물들은 관계사로 이관을 해서
관계사에 있는 연구소에서 다시 제품 개발을 통해서 개발실 제품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그럼 삼성그룹 전체의 R&D 센터라고 보고 맞습니다. 거기서 괜찮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은 각도 계열사로 내려가서 계열사 연구소에서 또 개발해가지고 맞습니다.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과정을 네네. 거치신 거네요. 뭐 사실은 그게 1980년대, 9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그 기술 회사의 코퍼레이트 리서치 센터 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T&T 벨랩 같은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 데서 나온 기술들이 지금 전 세계에 유용한 제품을 만든 기반 기술을 닦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모토 삼아서 삼성에서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R&D 제대로 하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먼저 네. 제대로 끝까지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책을 네. 읽어봐야 되겠구나. R&D 연구로 해서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네,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진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5가지 힘이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힘이 갈망, 비전, 창의, 열정, 리더십 이 네. 5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첫 번째로 R&D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요소는 갈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표 설정을 그렇죠. 갈망이라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실적 목표를 내세우면 현실적 결과만이 나올 뿐이다. 더 초월한, 더 압도적인,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혁신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책 내용에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적긴 했습니다만 갈망, 다른 단어로는 뭐 열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소위 골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그 목표의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서나 이런 쪽에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센싱을 해서 목표를 잡기도 하고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본인과 동등한 연구를 하고 있는 논문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수준을 캐치를 해서 그 수준을 이렇게 목표로 잡거나 아니면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앞단의 목표를 잡기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목표의 수준이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봤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로 한정 짓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를 그대로 세팅하면은 그 기술이 달성된 수준에는 그 어디에선가 경쟁자가 먼저 달성했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한 120, 130%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갈망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본인의 동료들이나 뭐 후배들도 그렇고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공학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경쟁자는 어디에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너의 경쟁자는 누구냐 얘기했을 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어느 회사에,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 있는 누구누구다.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은 현재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를 일단 타겟팅한 이후에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약 조건에서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잡으시고 그거보다 20% 더 높게. 왜냐하면 시간 축으로 봤을 때 기술이 계속 이머징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를 잡아 넣어야만이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의 목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보시면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목표 설정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의 툴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목표 설정 관련된 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컴패리즌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경쟁 비교 지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본인의 목표를 높게 잡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술을 개발한다 할 때는 그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생각하시고 그 원리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인 한계를 100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공학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이론치를 우리가 다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소위 저는 이제 공학적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이론치 목표는 그 위에 있고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는 공학적 한계 혹은 실질적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본인의 그 공학적 한계까지 도전하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잡은 다음에 나의 현재 위치를 찍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나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조직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시간축을 갖고 이 목표를 공학적 한계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제약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목표보다 120%, 130%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표 설정은 현실적 수준이 목표가 아니라 공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되게 멋진 말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목표 설정해야 되지? 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연구 개발할 것인가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주제의 아이템으로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면 막연하게 책에서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많은 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이나 특허들을 또 뭐 여러 가지 센싱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만 그거를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포캐스팅이라는 방법이 있죠. 포캐스팅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이 되겠는데 가장 큰 것이 테크놀로지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로드맵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학습 곡선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어떠한 성과들이 연도별로 있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러닝 커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 학습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추세로 가는 과정에서 내년에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학습 곡선을 기반으로 해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 로드맵을 하나의 그냥 마일스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레벨들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아주 깊이 있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로드맵을 만들다 보면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이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죠. 이게 결국 학습 곡선과 로드맵의 기반으로 한 포캐스팅 기법을 통한 목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포캐스팅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 기술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거와 또 다른 방법으로 저는 또 백캐스팅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캐스팅은 미래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0년 뒤의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에 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술 분야에서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보시고 그 예측된 기술 및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품이 완성돼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백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실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시기에 그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 기술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영화가 되겠는데 그 당시에 1985년에 예측한 2010년, 15년대의 세상을 그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타임머신을 제외한 모든 기술들이 다 실용화되거나 상용화 혹은 이론이 검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 현실화됐죠?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가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들도 보면 다 현재 시점에서 국한되지 않고 미래로 날아가서 미래의 상황을 그리다 보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요. 우리 같은 공학자들은 그때 요구되는 기술들을 지금부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이제 백캐스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캐스팅, 백캐스팅을 두 개를 다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목표 설정의 중요한 요소로 기술 로드맵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기술 로드맵이라는 그냥 통용화된 방법을 하다 보면 수십 년 전에는 하나의 연구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였죠. 마일스톤을 딱딱 그려서 단계별로 끊어가는 것.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 로드맵은 그런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기술 로드맵을 그리려면은 일단 본인이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 트리를 만드셔야 돼요.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로부터 가지가 나오고 가지로부터 잎이 나오고 이러한 기술을 쭉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겠는데 내가 하는 기술을
그래서 가장 큰 거시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의 기술 단계를 레벨 제로의 기술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그 레벨 제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뭐 서너 가지를 구성하시고 그 중에 각각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레벨 제로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들을 한 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레벨 1으로 풀어나가시고 그럼 레벨 1을 구성하는 기술이 또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서너 가지의 기술을 또 한 단계 풀어나가면 레벨 2의 기술이 나오고요. 한 번 더, 5까지도 갈 수 있죠. 이러한 그 디테일한 구조로 나무의 뿌리부터 맨 끝단에 걸린 나무까지 그림을 그리듯이 기술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이파리가 모여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큰 기둥이 되고 뿌리까지 내려가는 하나의 기술이 다 완성돼야만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이 완성된다라는 차원에서 기술 트리를 만들어 보시고, 기술 로드맵을 그릴 때는 그 기술 트리에서 정의했던 레벨 5의 기술에 대한 개발 일정, 또 레벨 4에 대한 개발 일정, 이렇게 하나씩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개발 일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다 모으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기술 로드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단에서 말씀드린 거는 레벨 2 로드맵은 소위 요소 기술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은 그냥 기술 로드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이 그것만으로 제품이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내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부품이나 또 다른 소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과 연계해서 내 기술과 내 주변의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다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그랜드 스케일의 로드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랜드 스케일 로드맵에는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 나의 옆에 부서 혹은 다른 아웃소싱 되고 있는 협력 부서의 로드맵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 안에 일정이 들어가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라는 것까지 적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 기술 로드맵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그냥 기술만 나열하지 마시고 그 기술이 구현될 때에 이 기술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코스트 부분을 꼭 넣으셔서 완성하시기 바라고, 기술과 코스트에 더해서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설비, 어떠한 공정이 필요한가 하는 공정기술 로드맵, 설비 로드맵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졌을 때 그랜드 스케일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까지 적어주면 하나의 전략 로드맵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 자기 한 가지 분야를 깊이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 그리려면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조망해야 되고 네. 그 미래 설계자 아니면 무슨 거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그렇죠. 상황인데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같이 이제 기술 소통을 해가면서 연관된 기술까지 다 풀어나가야 되고, 앉은 자리에서 뭐 2, 3일 열심히 밤을 새고 연구한다고 해서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 트리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모든 논문을 다 분석해야 되고, 나중에 이 기술을 어떻게 특허화할 것인가에 대해 나중에 특허 트리도 말씀드릴 건데, 특허를 어떻게 할 건지 특허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난 일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요소 기술 로드맵,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랜드 스케일 로드맵까지 다 연결시키되 이것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적어 놓게 되면 결국은 이게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랜드 스케일 로드맵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너무 흥미진진한데, 저희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사례가 이제 뭐 두부든 아니면 배터리든 어떻게 됐는지 좀 네.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배터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배터리라는 게 하나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부품으로 보실 텐데요. 그 안을 나눠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벨 제로를 하나의 배터리 셀이라고 생각하면, 레벨 1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요소 기술들이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나눈 게 레벨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로드맵을 다 그리라는 얘기죠. 양극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양극은 한 가지인가? 그 양극을 또 브레이크다운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양극의 원천 소재인 예를 들어서 리튬 물질을 어떤 물질을 쓸 것인지, 거기에 또 소위 얘기하는 리튬 금속 산화물,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FP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양극을 구성하는 양극 활물 소재들을 무엇을 쓸 것인지, 그 양극에서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도 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전제는 뭘 써야 되는 건지,
또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인딩하는 물질은 뭘 써야 되는 거죠. 이건 또 레벨 3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 중에 LFP 하나만 딱 보면 그럼 LFP는 도대체 어떻게 합성을 해야 되는가? 합성할 때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물질의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또 브레이크다운하면 레벨 4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레벨 0에서 나온 가지가 4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만 브레이크다운 해도 또 4개가 풀려나가고 그 중에 또 하나를 또 레벨 4 다 모아지면은 엄청난 수준의 디테일한 요소 기술 트리가 만들어진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로드맵을 다 완성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막상 연구보다 로드맵 만드는 거가 더 힘든 일이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로드맵을 완성하는 순간 연구개발의 절반은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전략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실행을 해서 확보만 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 플래닝을 하는 과정이 엄청난 연구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R&D 하시는 분들께서 그 로드맵을 짜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의 서문에도 썼듯이 혁신과 창의를 하는 연구소,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해야 된다 그러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죠. 최근에는 그래도 기업의 기술회사에 들어가면 초반에 어떤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켜주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책에 적은 정도 수준의 디테일한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지는 사실은 불행히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한번 탐구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D를 막 시작하시거나 앞으로 R&D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먼저 보시면 기술 로드맵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맞습니다. 대한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